안녕하세요. 예,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연도별 기출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연도별입니다. 순서는 객관식 문제 2009년부터 22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하면서 유아, 초등, 중등 순서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쌤들 왜 22년도부터 가면 안 돼요? 했더니 아니요, 그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 문제부터 훑어오면 쌤들이 하나의 패턴을 발견합니다. 무슨 패턴을 발견하냐면 이 문제가 또 나왔네. 근데 문제 묻는 양 방법이 달라졌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진화했네. 문제가 발전했나라고 느낄 겁니다. 근데 그 발전하는 방향들이 몇 번 반복되는 걸 살피면 무슨 문제가 나올겠네.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할 때는 반드시 선생님이 옛날 문제부터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용어가 변하는 거,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옛날 용어가 지금 어떻게 변해가는 거, 그리고 물어보는 방법들이 얼마만큼 교수님들이 밑밥을 던지는지, 그리고 또 옛날 문제부터 올라오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선생님, 특히 객관식이나 다른 문제 중에서 지문을 구성하면서 교수님들이 그 개념들을 정리를 해요. 이거는 뭡니다 라고 지문상에 정리를 해놔요. 근데 그 지문상에 정리해 놓은 게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 지문상에 정리해 놓은 개념을 그대로 답이 옮겨 적어도 답입니다. 교수님들이 정리해 놓은 답을 갖다가 답에 썼는데 그걸 답이 아니라 그러면 그 지문 자체나 그 문제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지문, 그러니까 그렇게 지문들을 찾아내기도 옛날 문제부터 올라오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객관식 굳이 할 필요 있나요? 객관식 답만 알면 되잖아요. 아니요, 선생님. 객관식 우습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객관식 보기 문제 하나하나, 보기 문제, 지문 하나하나가 굉장히 선생님 정성스럽게 들어간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객관식이 오히려요, 우리가 공부하기 더 좋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되는 것도 많고, 거기서 답 가져올 것도 좋고. 자, 그래서 9년도부터 그렇게 올라올 거고, 그리고, 옛날 본 문제는 당연히 버릴 거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문제는 쌤들 옛날 2009, 2011 교육과정 문제는 지금 15년도 교육과정 문제로 바꿀 겁니다. 다 변형시켜서 제가 선생님 문제를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법도 옛날, 그러니까 개정된 법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까지 개정된 법. 그 개정된 법 지금 최근 걸 가지고 답을 잡을 겁니다. 답을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 문제는 답이 달라지면 이거는 옛날 거였구나. 지금 새로 개정된 거는 이런 용어구나. 라고 바뀔 겁니다. 좀 이따가 선생님 들어가시 보시면 금방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해설서에 나와 있는 해설료 선생님들 좀 꼼꼼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들이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됐어요. 요것만 가지고 선생님, 요것만,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들 공부를 하시는데 공부 방향이 아직 잘 안 잡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차라리 해설서에 드린 내용들 있죠. 그 개념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걸 뼈대로 잡고 선생님들이 갖고 계셨던 거, 공부했던 걸 붙이기 형태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가장 효율적인 거 어떤 방법도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쭉 와서 쭉 탄성을 붙어서 어느 정도 올라간, 어느 정도 상승 곡선이 아니고 이제 시작합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해설해 놓은 내용에다가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걸 붙이십시오. 그렇게 정리해 가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이 정도 드리고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참,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기 카페에 6월 공개 모의고사 올려놨습니다. 제 수업을 들으신 수강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답안지에다가 답 작성해서 주시면 첨삭 다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답안지도 올려놨으니까 OMR 카드 올려놨으니까 거기다 쓰신 다음에 그걸 스캔 싸시든지 아니면 사진 찍으시든지 해서 하셔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안 되면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첨삭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첨삭할 수 있는 날은 요일은 토요일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요. 목금 강의하려고 화수 이렇게 오롯이 쏟고 그리고 일요일날 어머님한테 갔다 와서 월요일날 이렇게 하면요. 아무튼 토요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아무튼 제가 다 진행할 테니까 다른 평일날 안 해준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생님들 첨삭 받은 답은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왜냐하면요. 첫 번째는 이거부터 아시는 겁니다. 첨삭받은 답을 공유를 하면 첫 번째 뭐가 생기냐면 답이 한 개가 아니구나. 그리고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이나 저도 생각하지 못한 표현법으로 선생님들이 키워드가 들어가면서 논리적인 문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답들이 여러 개 모이면 선생님들이 생각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생님들 시험 보시면서 혹은 우리 연도별 문제 보시면서 첨삭 같은 거는 첨삭을 할 경우 답은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생각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절대로 본인의 생각을 묵지 마십시오. 펼치십시오. 답은 한 개다. 책 있는 것만 답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선생님 사고력 안 늘어납니다. 문제 해결력, 응용력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믿으시고 저 말고요. 선생님 스스로를 믿으시고 선생님 답을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대로 아시는 대로 써내려가면 됩니다. 이제 우리 연도별 문제 풀면서 답 쓰는 연습 많이 할 겁니다. 자, 이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9년도 유치원 문제입니다. 시험지는 제가 따로 편집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간접 경험을 좀 할 필요도 있고 문제를 갖다가 똑같은 시험지 평가원에서 제시되는 시험지를 가지고 풀어보는 게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서 그냥 그대로 편집 안 하고 문제는 이렇게 그대로 갔습니다. 자, 문제 1번 보십시오. 1번. 자, 구어가 전혀 발달되지 않았다.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구어가 전혀 발달되지 않았어요. 구어가 발달되지 않았어. 그럼 언어적인 요소로 우리 의사소통에서 언어적인 요소. 자, 의사소통에서 언어의 요소는 선생님, 언어적 요소랑 준언어적 요소, 그리고 비언어적 요소, 그리고 초언어적 요소. 초언어적 요소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이 세 가지. 언어적은 우리가 말하는 거 이거예요. 그냥 구어로 말하는 거. 준언어는 구어의 언어의 억양, 강세, 높낮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비언어는 몸짓, 눈짓, 표정, 제스처잖아요. 언어를 제외한 전달 방법이죠. 그러면 크게 따지면 이거예요. 크게 따지면 준언어는 어차피 언어가 있어야지 존재합니다. 그죠? 그러면 크게 따지면 언어적으로 전달하든지 비언어적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문장 발견하셨을 겁니다. 왜 대화를 하는데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를 같이 섞어서 대화를 합니까? 대화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두 가지 섞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의사소통, 나의 의사전달, 나의 생각이나 나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 구어가 발달되지 않았으면 언어적 요소 없죠. 그러면 준언어적 요소도 없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안 된답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비언어적 요소도 못 쓴답니다. 그러면 제스처, 눈짓, 몸짓으로도 의사소통 못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도 의사소통을 못해. 그리고 몸짓, 눈빛으로도 내 의사, 내 정보를, 내 메시지를 상대에게 전달 못해. 그럼 의사소통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친구에게 뭘 한다? 팩스를 씁니다.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 그러면요, 거꾸로 갑니다.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는 구어적인 표현, 언어적인 표현도 못하는 친구와 비언어적인 표현도 못하는 친구 모두에게 적절하다. 이런 문장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지문만 가지고. 이 지문만 가지고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는 언어적으로도 의사소통을 못하는 친구와 비언어적으로도 못하는 친구에게도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라는 문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질문은 절차 순서입니다. 자, 절차 순서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그냥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일단. 자, 니은 보십시오. 니은. 자, 원하는 그림카드를 교사에게 주면 해당하는 사물을 주어 교환 개념을 알도록 지도한다. 교환 개념 밑줄입니다. 얘가 1단계죠. 교환 개념 알기. 교환 개념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거리입니다. 거리. 같은 교환 개념인데 거리를 둬서 거리를 점점 늘려갑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교환하게끔 만듭니다. 리을 보십시오. 자, 의사소통판에 가서 밑줄. 의사소통판으로 가서 밑줄. 그리고 교사에게 주면 자발적으로 교환. 그리고 밑에 자발적 교환.
의사소통에 간다는 얘기는 의사소통에 가까이 내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의사소통하고 의사소통판과 나하고도 거리가 있고 선생님하고도 나하고도 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자발적인 교환 개념. 그대로 써 있죠. 자발적인 교환. 그죠? 자발적인 교환 단계인데, 자발적인 교환 훈련 단계인데, 이 단계의 핵심은 거리입니다. 나하고 학생하고 의사소통반의 거리, 그리고 학생하고 선생님하고의 거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디귿. 선호하는 그린카드와 선호하지 않는 사물 그린카드 중 선호하는 것을 식별하러 들어간다. 자, 그린카드 밑줄, 식별 밑줄입니다. 식별은 옛날식 표현이고 우리 지금식 표현은 선생님 변별입니다. 그러면 그린카드 변별하기죠. 그럼 3단계입니다. 그린카드 변별하기. 근데 그린카드 변별하는데 팩스에서는 처음에는 뭘로 한다? 선호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그린카드를 골라낼 수 있게끔 한다. 그러면 변별이란 개념은 그린카드가 2개입니다. 그러면 1, 2단계는 그린카드가 하나예요. 3단계부터 그린카드가 2개입니다. 3단계부터 그린카드가 2개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억 남았죠. 기억 갔더니 문장판의 문장 밑줄, 문장판의 문장. 얘는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죠? 4단계에서 변별해서 갖고 5단계에서는 문장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6단계는 안 나왔어요. 유아과정이니까 6단계가 안 나왔습니다. 만약에 선생님들 초등이면 6학년 정도 해가지고 6단계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중학교, 고등학교였으면 선생님 6단계가 나왔을 겁니다. 여긴 5단계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자, 일단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 자, 이런 문장이 나와도 맞는 말입니다.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는, 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이 힘든 친구나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이 힘든 친구 모두에게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이다. 요 문장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개념을 잡아주시고, 자, 이거 하나만 찾고 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에서 선생님들 영어로 하지 마시고요. 한글로 좀 다 해주십시오. 영어로 괜히 썼다가 저거 됩니다.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 자, 이거 개념에서 하나만 잡아갑시다. 한 개씩만 잡아갈게요. 자,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는 선생님, 그 기본이 베이스가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주의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자극, 반응, 강합니다. 그죠? 이거 나왔잖아요, 이번 시험에요. 이게 왜 나왔는데? 팩스가,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 자체가 베이스가 행동주의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극이 뭐예요? 그린카드. 반응은 선생님한테 주는 거, 선생님한테 주는 거. 강화는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거. 이해 가셨나요? 요 개념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기서 강화는, 강화의 유형은 사회적 강화, 물질적 강화, 자연적 강화. 어떤 강화? 자연적 강화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자연적 강화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잖아요. 의사소통의 기본, 의사소통은요, 기본적으로 자연적 강화입니다. 왜? 내가 요구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예, 자연적 강화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잡아야 될 게 의사소통 기능입니다. 의사소통 기능입니다. 의사소통 기능, 대화 기능 똑같은 말입니다. 자, 1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요청하기입니다. 제 해설서에 다 넣어놨어요, 선생님. 그리고 6단계는 명명하기. 하나 더. 명명하기. 잠시만요. 명명하기, 언급하기. 명명하기, 언급하기. 자, 그리고 또 하나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이
명명하기 요청하기를 왜 의사소통에서 1단계부터 이 의사소통 기능을 가져왔을까? 팩스에서 그림교환 의사소통 체계에서 요청하기 죄송합니다. 그림교환 의사소통 체계에서 요청하기 기능을 1단계부터 적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쓰라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요청하기 기능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는 거죠. 1단계부터 요청하기 기능을 가르친 이유가 뭐냐는 거죠. 동그라미 4번 보십시오. 해설서. 별표 3개짜리입니다. 요청하기를 첫 번째 의사소통 행동으로 가르친 이유, 요청하기 기능을 의사소통 기능으로 가르친 이유는 세 번째 줄, 기억에 하나, 둘, 세 번째 줄. 자연적으로 의사소통 행동이 강화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거 중요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요청하기 이거잖아요. 새우깡 주세요. 그럼 새우깡 받잖아요. 그럼 그 새우깡은 물질적 강화입니까? 자연적 강화입니까? 새우깡은 자연적 강화예요. 그러면 요청하기 기능은 그 자체가 자연적 강화를 가져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애가요. 의사소통을 강화를 받으니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 강화를 받으니 그럼 좀 더 적극적이고 그죠? 자발적으로 움직일 거 아닐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요청하기 기능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 이 요청하기 기능으로 인해서 자연적 강화를 받는다. 그래서 아동이 의사소통에 좀 더 자발적인 의사소통을 시도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요. 이 그림교환 의사소통 체계는요, 의사소통 시도, 대화 시도. 자, 의사소통, 대화, 화용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의사소통, 대화, 화용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누가 먼저 시도합니까? 의사소통 시도를 누가 먼저 합니까? 대화를 누가 먼저 시작합니까? 학생입니다. 아동. 학생이 먼저 합니다. 아동, 학생이 먼저 의사소통을 시도합니다. 자, 특수교육의 선생님, 우리가 배우는 특수교육의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의사소통 관련된 것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학생이 먼저, 아동이 먼저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건 2개밖에 없어요.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림교환 의사소통 체계랑 우연학습. 우연학습도 애가 먼저 하잖아요.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하든지 애가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 둘 다 또 특징은 둘 다 자연적 강화예요. 자, 우연학습에서 학생이 먼저 하죠. 그러면 자동차 보고 자동차 하잖아요. 그럼 자동차 달란 얘기잖아. 자동차 주세요 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요구한 걸 받았잖아요. 그럼 이 자동차는 물질적 강화가 아니라고요. 얘는 자연적 강화잖아요. 그죠? 자연적 강화이기 때문에 자연적 강화죠. 그래서 그림교환 의사소통 체계와 우연학습은 둘 다 강화의 유형은 자연적 강화다. 그리고 의사소통의 기능, 대화의 기능, 화용론의 기능은 요청하기다. 둘 다 동일한 겁니다. 왜? 학생이 먼저 시작하니까. 요청하기는 학생이 먼저 시작하니까. 예. 자, 그렇게 잡아주시고 이제 저거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해설서. 자, 그리고 팩스는요, 오늘 하는 시간, 요 시간에 선생님들 팩스 딱 잡은 거 가지고 앞으로 모든 팩스 문제 다 해결합니다. 오늘 잡은 이 팩스 문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요거 가지고요, 앞으로 팩스 관련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거, 1번에 보면 무바라, 채소바라 이런 애들 나온다고 돼 있고, 이거 하나만 더 갑시다. 자, 하나만 더 가져가요. 선생님들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그림교환 의사소통 체계에서는 그린카드 쓰죠. 그린카드 쓰잖아요. 뭐 사진도 괜찮고, 칼라든 흑백이든 뭐 상관없어요. 그린카드, 그러니까 사진카드든 그린카드든 그냥 그린카드로 표현할게요. 그린카드 쓰잖아요. 칼라든 흑백이든 사진이든, 그죠? 이 그린카드. 얘가요, 그림으로 교환하는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은 대화죠. 이 그린카드가 어휘입니다. 얘가 어휘라고요. 얘가 어휘고요. 또 말입니다. 그리고 얘가 대화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린카드는요, 팩스에서의 그린카드는 말이고 대화하고 어휘입니다. 요거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A의 C에서 A의 C는 상징 쓰죠. A의 C는 상징 쓰잖아요. 안 보이시나요? 제가 다음에 좀 높이 쓸게요. A의 C는 상징 쓰잖아요. 상징은 PCS 상징도 있고, 그러니까 선화상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선화상징으로 되어 있는 것들. 그러면 상징도 선생님, 어휘고, 말이고, 대화입니다. 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새우깡 그림 카드가 있어요. 그림 교양 의소통 체계에서 새우깡을 선생님한테 주는 거는 이 얘기잖아요. 새우깡 주세요, 이 개념이죠. 그럼 애가 지금 새우깡 달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그림 카드는 말이라고요. 어휘라고. 그러면 상징에서 AAC에서 보안대체 의소통 체계에서 상징이 있어요. PC에서 상징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상징이 있어요. 주세요라는 상징이에요. 주세요라는 상징이 있어요. 걔가 그걸 딱 눌렀어. 그러면 주세요라고 말을 하죠. 말이 나오죠. 애 대신에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징은 어휘고 말이고 대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잡으면요.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4단계 때문이에요. 4단계에서 문제가 엮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림교양 의소통 체계에서의 그림 카드는 말이고 언어고 어휘고 대화다. AAC의 상징도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만 좀 봐주시고 특히 자연적 강화라는 부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이라는 것 체계, 의사소통 자체가 선생님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일어나요. 그러면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하는 자극 반응 강하지만 엄밀히 따지면요, 자연적 자극, 자연적 반응, 자연적 강화입니다. 의사소통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 자극, 자연적 반응, 자연적 강화가 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예상해 볼 문제입니다. 왼쪽 밑에 있는 거 출제 예상 및 응용. 자, 뭘 할 수 있느냐? 무슨 문제? 이제 그림교원 의소통 전반적으로 크게 그림교원 의소통 체계를 단계 들어가기 전에 개념 자체만 갔을 때 첫 번째 예상할 수 있는 거 의사소통 기능, 화해문직 기능, 대화 기능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요청하기, 요구하기 기능을 씁니다. 6단계는 언급하기, 명명하기 기능을 씁니다.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유아 선생님은 요 단계 안 나옵니다. 6단계 나올 수가 없어요. 유아 단계에서는 거기까지 못 갑니다. 초등생님들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5단계, 6단계 의사소통 기능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화의 유형을 물어봅니다. 강화의 유형이 뭐다? 자연적 강화다. 자연적 강화다. 1단계에서 5단계, 근데 이것도 나눠야 돼요. 1단계에서 5단계까지는 자연적 강화인데 6단계는 사회적 강화나 혹은 토큰 같은 물질적 강화입니다. 6단계 가서 한번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강화 유형이 자연적 강화인 이유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의사소통 행동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상황이라는 얘기는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상황. 그러면 자연스러운 상황, 자연적인 자극이네. 자연스러운 상황, 자연적인 자극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연적인 자극이면 당연히 자연적인 반응이고 따라서 당연히 자연적 강화죠. 흐름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거 동그라미 3번 이유 선생님들 꼭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건 전반적인 거고 이제 그림교원 의소통 체계 단계 보겠습니다. 오른쪽. 자, 단계 교환 개념 알기, 자발적인 교환 개념, 그림 변별, 문장 만들기, 질문에 대답하기, 질문에 답하면서 설명하기. 그게 있고 옆에 가로도 있습니다. 요거는 기출 문제, 기출에서 나온 지문들입니다. 기출에서 가져온 정리. 그러니까 우리 전공서요, 우리 강론서에 막 선생님마다 교수님들마다 달라요. 용어 표현이. 근데 기출에 있는 걸로 제가 이렇게 갖고 와서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출 용어로 선생님 잡아 주십시오. 이 네모는 기출 용어로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1단계 교환 개념. 교환 개념,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교환 개념은 선생님이 학생이 그 카드를 갖다가 선생님 손에 주는 것까지입니다. 자, 주는 것까지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이 1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촉진 방법은 1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촉진 방법. 자, 먼저 자극 촉진, 반응 촉진. 둘 다 가능합니다. 자극 촉진, 반응 촉진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반응 촉진 쪽이 더 강해요. 자, 그럼 반응 촉진 중에서 1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촉진은
신체적 촉진이에요. 물론 뭐 모방하기, 모방하기 촉진, 몸짓 촉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궁극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신체적 촉진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 1단계에서 쓰면 안 되는 촉진. 언어적 촉진입니다. 언어 촉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1단계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시각적 촉진 안 되나요? 시각적 촉진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팩스에서는. 왜? 그린 카드잖아요. 사용하는 게 그린 카드인데 이미 그게 그림인데 어디다 대고 시각적 촉진을 줘요? 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1단계 신체적 촉진. 반응 촉진에서 신체적 촉진.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거 언어적 촉진 쓰면 안 된다. 1단계 진행하면서 모방하기도 나올 수도 있고, 선생님, 모방하기 촉진, 모방하기도 나올 수도 있고, 몸짓 촉진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신체적 촉진이 제일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2단계. 2단계의 개념은 의사소통판과 아동의 거리가 늘어난다. 그리고 아동과 선생님 간의 거리가 늘어난다. 요거 첫 번째, 요건 대부분 잡으셨어요. 근데 선생님들, 이거 놓치십니다. 제일 중요한 걸 놓쳐요. 왜 거리를 늘립니까? 자발적으로 교환 훈련 시키려고요. 자발적인 교환 훈련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에게라도 가서 그린카드로 요구하라고. 그 얘기는 곧 뭡니까? 교환 개념이 일반화입니다. 일반화 개념이 2단계에서 나온다고요. 자발적 교환 개념에 선생님, 그 동그라미 2번에 유의점 보십시오. 유의점. 물론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의사소통판과 아동 거리 늘린다. 선생님과 아동과의 거리 늘려간다. 핵심은 거리가 늘려간다. 이건데, 이 거리를 늘려가면서 또 해야 될 게 뭐다? 유의점 기억. 여러 의사소통 대상자에게 훈련을 받도록 한다. 여러 의사소통 대상자에게 훈련을 받도록 한다. 그 얘기는 곧 뭐예요? 일반화잖아요. 자발적 교환 개념의 일반화입니다. 아니면 교환 개념의 일반화. 그냥 일반화 쓰셔도 됩니다. 2단계부터 일반화가 등장하는 겁니다, 선생님들. 일반화가 등장해야지 선생님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특정 사람하고만 대화하면 그건 대화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팩스 우리 전제 조건에 그랬잖아요. 자연적인 상황이라고. 그죠? 자, 그러면 2단계는, 자, 2단계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서, 자, 출제 예상 응용 보십시오. 자, 만약에 문제를, 지금까지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 팩스의 문제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선생님.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그냥 점수 주려고 나왔어요. 그냥 단계 이름 정도 쓰는 거, 아니면 이렇게 순서 나열하는 거, 이 정도였잖아요. 근데 정말 제대로 파고 들어가잖아요. 다 죽습니다. 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안 깔려져서 다 죽습니다. 기본 개념 안 잡아가서. 자, 그러면 2단계를 가지고 출제 예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2단계에서, 자, 지문이 이렇게 구성됩니다. 여러 의사소통 대상자에게 훈련받도록 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시작할 수 있도록 2단계에서는 지도해야 합니다.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화. 일반화를 답에 놓고 지문이 이걸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문이 이렇게 나오면 금방 노출되죠. 일반화가. 그죠? 그러면 거꾸로 갑니다. 2단계에서 거리를 늘려가면서 의사소통판과 아동과의 거리를 늘려간다. 그리고 의사소통 대상자와 거리를 늘려간다. 얘기 다 해요. 지문 다 나왔어. 자, 이거 말고도 교사가 2단계 지도 시 반드시 해야 할 거. 교환 개념이 일반화입니다. 교환 개념이 일반화 써도 되고, 일반화 시킨다 써도 되고, 아니면 다양한 사람과 여러 의사소통 대상자와 대화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써도 되고, 여기 있는 기억, 동그라미 1번 이거 그대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교환 개념을 일반화 시킨다 해도 되고요.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반드시 기억할 거, 2단계에 일반화라는 개념이 숨어 있다는 것만 선생님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3단계는 식별하기입니다. 자, 3단계부터 선생님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3단계부터는 그린카드 2개죠. 자, 대부분 3단계 식별하기 하면 선생님들 요것만 생각하십니다. 선호하는 그린카드와 선호하지 않은 그린카드를 놓고 식별한다. 자, 우리가 식별한다, 변별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 반드시 떠올려야 될 게 있습니다. 행동수정에서. 변별 자극, 변별 훈련, 자극 통제. 이거 그거랑 똑같잖아요. 변별한다며. 변별의 개념이 2개 갖고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3단계부터 변별한다며.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 변별 자극, 변별 훈련, 자극 통제가 당연히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3단계부터는
재밌는 일이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변별 자극, 변별 훈련, 자극 통제와 관련된 촉진과 용암이라는 개념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3단계부터.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출제 예상 문제 보시면 자, 3단계는 선생님들 뭐랑 같이 엮어야 된다? 변별 훈련과 자극 통제 같이 엮어야 됩니다. 변별과 자극 통제 엮으면 또 뭐랑 같이 엮어 들어가요? 촉진과 용암이 엮여 들어가는 거죠. 촉진과 용암 엮여 들어가면 자극 내 촉진, 자극 외 촉진, 반응 촉진. 반응 촉진 중에서 무슨 촉진 쓰면 안 된다? 어느적 촉진 쓰면 안 된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신체적 촉진으로 그냥 밀어버리십시오. 신체적 촉진 혹은 시범까지는 괜찮습니다. 신체적 촉진이 제일 좋아요. 팩스에서는 무조건 신체적 촉진이라고 잡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변별 훈련과 자극 통제 3단계부터 엮여 들어갈 거고, 자, 촉진과 용암해서 3단계 같은 경우는 자극 내 촉진, 자극 외 촉진. 1단계에서 6단계 같은 경우는 반응 촉진, 신체적 촉진, 모방의 촉진. 근데 신체적 촉진에서 지금 한정시켜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팩스에서만큼은. 자, 3단계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또 하나만요. 잘 생각하십시오. 자, 팩스에서 낱말 카드는, 단어 카드는 어휘라고 했습니다. 1단계, 2단계에서는 어휘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낱말 카드 하나. 근데 3단계부터 낱말 카드가 2개 나옵니다. 2개 나오면서 차츰 변별하게 하면서 낱말 카드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팩스에서 어휘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단계는 몇 단계입니까? 3단계잖아요. 3단계부터 변별하기 시작했으니까. 3단계부터 단어 카드가 늘어나기 시작한다고요. 내가 찾아야 될 단어 카드들이 많아지기 시작한다고. 3단계부터 변별한다며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A 카드, 그러니까 새우깡 카드 변별해서 새우깡 카드 찾고, 내가 좋아하는 초코파이 카드 변별해서 초코파이 찾고, 그 다음에 우유 찾고, 그리고 뭐 짜장면 찾고, 그리고 찐빵 찾고, 호빵 찾고, 그렇게 내가 대화할 때, 의사소통할 때 말에 필요한 어휘에 해당되는 낱말 카드가 3단계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보십시오. 4단계, 동그라미 2번 보십시오. 4단계, 2단계, 4단계에 이르면 아동의 의사소통판에는 12개에서 20개 정도의 그린카드가 포함되어 있다. 3단계에서 이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잖아. 그게 4단계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4단계 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4단계 그냥 우리는 문장으로 표현하기까지만 생각하고, 얘를 단어 카드가 이렇게 늘어났으니 주제별로 색임 표시합니다 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낱말 카드는 어휘라 그랬죠. 그죠? 팩스에서 어휘라 그랬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어휘 구성 목록, 어휘 구성 전략, 어휘 구성 목록, 어휘 목록을 구성하는 방법. AS에서 등장하죠. 기억나시나요? AS에서 등장하잖아요. 어휘 구성 목록 전략. 자, 문법적 범주로 구성한다. 의미론적 범주로 구성한다. 그리고 저거 환경활동 중심으로 구성한다.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4단계는 연결이 된다고요. 얘랑. 4단계 출제 예상 보십시오. ASC 어휘 목록 구성 전략해서 4단계에는 왜 어휘 목록 구성 전략이냐? 어휘가 낱말 카드라면서요. 3단계에서 어휘량이 늘어나서 3단계에서 낱말 카드가 늘어나서 4단계는 한 20개까지 온다며. 그러면 얘를 목록으로 만들어야지. 왜? 주제별로 색임 표시하라며. 써 있잖아요. 4단계에서 주제별로 색임 표시하라. 이게 목록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다니까, 선생님. 4단계는, 자, 예를 들면 이런 문제입니다. 4단계는 3단계에서 변별한 낱말 카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길동이를 4단계까지 그림 교환 우수통 체계로 훈련했더니 3단계에서 늘어난 그 낱말 카드가 20개가 되었어요. 그걸 가지고 4단계에서 문장을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이 20개의 낱말 카드 그냥 막 쓸 수 없으니 주제별로 색임 표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색임 표시는 미주 작거예요. 색임 표시 미주 작거.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어휘 목록 구성 전략 3가지를 쓰세요. 그러면요. 문법적 범주로 구성하기, 의미론적 범주로 구성하기,
환경활동 중심으로 구성하기. 이게 답이죠. 자요. 드리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에요. 주제별로 색임 표시라는 표현의 4단계에 주제별 색임 표시. 이 말은 선생님, 이 말이나 어휘 목록 구성이나 구성 전략이나 뭐가 다른가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 낱말 카드가 어이래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이렇게 질문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지문이 구성될 수 있고,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도 하나도 안 이상한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문제 나오면 사람들 다 이럽니다. 팩스에서 A씨 얘기한 적 없는데요. 얘기한 적 없죠. 근데요, 의사소통이잖아요. 보안대책 의사소통 체계 안에서 목록 구성하는 방법이나 상징 구성하는 방법이나 팩스에서 어휘 목록 상징 구성하는 방법이나 뭐가 달라요? 의사소통과 관련된 어휘 목록 구성 전략인데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하나의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4단계 출제 예상 문제 주제별 색임 목록 색임 표시 선생님 거기 밑줄 그어 있어요. 밑줄 그고 별표 3개고 그게 그대로 어휘 목록 구성 전략이랑 연결된다고. 그리고 3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5단계는 질문에 대답하기. 5단계 전반적으로 한번 좀 읽어봐 주시고요. 5단계 선생님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아니요. 5단계는 그냥 전반적으로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좀 읽어봐 주시고 5단계는 그냥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6단계까지 문제가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예상해야 됩니다. 자, 6단계는 질문에 답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6단계부터는 새로운 의사소통 기능입니다. 의사소통 기능, 대화 기능, 하연문제 기능. 그걸로 명명하기, 언급하기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는 선생님 동그라미 2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단계도 선생님 강화가 바뀝니다. 강화 유형 바뀝니다. 강화 유형이 저거라 그랬습니다. 6단계부터는 토큰 같은 강화나 토큰 같은 강화물이나 아니면 칭찬이라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2번. 자, 선생님이 뭘 보고 있니? 라고 했을 때, 무엇을 보고 있니?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저는 무엇을 보고 있어요? 라고 하면 조심해야 될 거는 동그라미 2번에 아동이 본 것과 상관없는 보상물을 준다. 연관되지 않은, 상관없는. 자, 왜 그러냐면, 선생님, 이거 보십시오. 뭘 보고 있니? 비행기를 보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만약에, 비행기는 너무 크다. 자, 뭘 보고 있니? 했더니,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 핸드폰을 아이한테 주게 되면, 애는 무엇을 보고 있어요가, 요청하기 기능으로 알게 된다고요. 요청하기 기능은 선생님, 기본적으로 내가 요구하는 걸 받는 거잖아요. 내가 원한 거. 자, 다시요. 뭘 보고 있니? 새우깡 보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새우깡을 줘. 그럼 아이는 새우깡 보고 있어요도 새우깡 주세요랑 같은 말이구나. 그렇게 이해한다고. 그래서 뭘 보고 있니라고 할 때는 아이가 보고 있는 것과 상관없는 것을 주면 된다고요. 토큰을 주든지 사탕을 주든지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6단계가 의사소통 기능이 바뀐다는 겁니다. 요청하기 기능은 기본적으로 선생님 새우깡 주세요 하면 새우깡 줘야 돼요. 맞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거잖아요. 요청하기는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자연적 강화라고. 근데 뭘 보고 있니라는 6단계에서는 그 아동이 본 것과 상관없는 것을 줘야지 아이가 명명하기 기능이구나 언급하기 기능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6단계 이렇게 질문 던지겠습니다. 자, 6단계에서 선생님이 아동이 본 것과 관련 없는 것을 보상합니다. 강화제로 제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동이 익힐 수 있는 의사소통 기능은 무엇입니까? 자, 한 번만 더요. 다시요. 6단계에서 교사는 아동이 본 것과 상관없는 것을 강화합니다. 강화물로 제공합니다. 아동이 본 것과 상관없는 물건을 강화물로 제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이 익힐 수 있는
의사소통 기능은 무엇입니까? 명명하게 언급하기. 명명하게 언급하기라고요. 자, 그래서 그 기억님 보면 뭘 줄까요? 뭘 줄까는 선생님 뭐뭐 주세요이기 때문에 요청하기 기능이잖아요. 동그라미 기억. 2번에 동그라미 기억. 뭘 줄까는 이거잖아요. 뭘 줄까? 새우깡 주세요. 그러면 요청하기 기능이잖아. 그죠? 근데 뭘 보고 있니는 그냥 칭찬, 토큰 같은 강화물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고요. 자, 봐요. 잘 생각해봐요. 뭘 보고 있니? 비행기 보고 있어요. 그럼 비행기 갖다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행기 보고 있구나라고 칭찬해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기 출제 예상 문제 보면 5단계, 6단계는 또 시간 지연법이 들어갑니다. 시간 지연 혹은 촉진 지연. 5단계, 6단계. 자, 그렇게 해서 지연된 촉진 사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촉진 방법의 고정 시간, 점진적 시간. 자, 5단계, 6단계에서 왜 그러냐면, 왜 촉진이냐면, 선생님이 질문 던져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4단계까지는 어떻게 보면 학생이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건데 5단계부터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가 먼저 시도해요. 5단계부터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선생님이 먼저 던진다고. 선생님이 먼저 던져요. 그래서 요청하기, 선생님이 먼저 던지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연된 촉진, 시간 지연, 이 같이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해 주시면서 각각의 단계마다 출제 예상 넣어놨습니다. 한 번만 더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키워드 해당되는 것들 좀 진하게 쳐놨습니다. 내용 전반적으로 한 번만 더 읽어봐 주시면 선생님들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될 겁니다. 그리고 잘 안 되면 또 질문 주십시오. 질문 주시면 또 얼마든지 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답 드리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의 팩스 문제는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올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또 반복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안 들어온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뒤로 갈수록 몇 번씩 반복할 겁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진단평가 단계인데, 특수교육에서 진단평가 단계를 진술로 바르게 한 거. 자, 여기서는 진단평가고요. 이게 지금 선생님들 공부할 때 뭘로 바뀌었냐면 특수교육의 평가라고 바뀌었을 겁니다. 특수교육의 평가 단계. 자, 선별, 진단. 잠깐만. 그치. 선별, 진단, 적격성, 형성평가, 총괄평가. 요 개념입니다. 선별, 진단, 적격성, 프로그램 계획 및 배치, 프로그램 계획 및 배치, 형성평가, 총괄평가. 요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일단요, 요거 하나만 갖고 가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잠깐만 적고 갈게요, 선생님. 특수교육의 평가 단계. 자, 선별입니다. 선별에서는 나올 개념이 위양과 위음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옵니다. 의례정 중재. 이 세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의례정 중재는요, 위양하고 연결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잡아 놓으십시오. 그림만 하나 그려 놓으세요. 그냥 그림 하나만. 선별은 위양, 위험, 의례정 중재 세 가지가 나와. 근데 의례정 중재는 위양과 연결될 거야. 일단 이렇게만 잡아 놓으세요. 그리고 진단은 장애 유무, 장애 원인. 장애 유무, 장애 원인. 그래서 얘가 이 정보가 어디로 간다? IP로 간다. 이 개념까지 잡으셔야 돼요. 진단에서는 유형,
유무, 원인, IP. 그리고 적격성. 일로 갈까요? 그 다음에 적격성, 적부성. 글씨가 막 날립니다, 지금. 적격성, 적부성. 자, 얘는요, 선생님, 얘는 바로 다이렉트로 특수교육법입니다. 특수교육법이랑 연결됩니다. 특수교육법이랑 연결되면서 누구랑 연결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랑 연결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잖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프로그램 계획 및 배치입니다. 프로그램, 아이고, 글씨가 날립니다. 얘는요, 여기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은 IP입니다. 배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일반 학교의 일반 학급, 일반 학교의 일반 학급,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그리고 특수학교, 그 배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프로그램 배치 및 계획에 IP와 관련 서비스입니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두 개 연결될 겁니다. 여기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프로그램이 IP잖아요. IP 안에 뭐가 써 있어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같이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형성평가, 총괄평가입니다. 형성평가. 형성평가는 저거랑 연결해야 됩니다. 저기 뭐야. 이름이 잠깐 생각난다. CBM인데. CBM이 뭐였지? 교육과정 중심 측정이, 교육과정 중심 측정. CBM요. 교육과정 중심 측정입니다. 얘랑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총괄평가. 총괄평가나 총합평가 똑같은 말입니다. 얘는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얘기하는 겁니다. 평가 단계 이렇게 생긴 심플하게 저 그림 문제 그려놓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선생님 굉장히 선생님들 쉽게 생각하거든요. 특수교육 평가. 근데 이거는 얼마든지 법이랑도 연결돼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중재반응 모델하고도 연결돼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중재반응 모델하고도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자, 특수교육 진단평가 단계에 관한 진술로 바른 것은 해서 1번, 동그라미 1번은 장애 여부와 특성 및 정도지 않습니까? 장애 여부와 특성, 그리고 정도, 그리고 정보 파악, 진단에 관련 내용이죠. 동그라미 1번은 진단입니다. 지문 분석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별화 교육 작성에 필요한 아동의 현행 수준 파악한다. 유무와 원인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이게 현행 수준, 이게 알아야지 현행 수준 나오는 거죠. 현재 수준 아는 거는 진단이라고요. 진단에 해결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IP 작성에 필요한 아동의 현행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진단에 관한 내용이다 하면서 해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장애 유무뿐만 아니라 원인을 파악해야지 어떻게 중재할지가 나오죠. 그래서 진단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진도 및 점검, 프로그램 평가, 학기 초에 아동의 잠재 능력에 관한 정보 파악, 진도 점검, 진전도 확인, 형성평가죠. 형성평가입니다. 3번은 형성평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문 분석에 형성평가 밑에 총괄평가에 관한 설명도 넣어놨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진단은 프로그램 실시 중 프로그램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아동의 진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아동의 진전에 관한 정보 수집한다. 그러면 형성평가죠. 자, 형성평가는 진전도예요. 아동의 수행 정도, 진전도, 도달 정도. 그래서 형성평가. 총괄평가는 그 전체 목표의 완성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형성평가 같은 경우는요, 아동의 진전도를 평가하는 거니까 설정한 목표를 초과했으면 목표를 바꿔줘야 되고, 아니면 중재 방법을 그러니까 목표를 바꾸든지 중재 방법을 바꾸든지, 그리고 목표에 미달해도 목표를 수정하든지 중재 방법을 수정하든지. 그럼 이거예요. 형성평가 진전도 파악하는 거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목표를 점검할 수 있어요. 학생 목표. 그리고 중재 방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것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자, 일단은 지문 분석은 그렇게 보시면서 한 장 넘기시면요, 선생님. 자, 기출 분석이어서 보충 자료 쭉 있는데, 자, 일단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아까 선별에서는 세 가지 개념이 나온다 그랬죠. 위양, 위험, 의례중 중재. 자, 먼저 의례중 중재 동그라미 3번에 넣어놨습니다. 의례중 중재는 개념이 이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심정평가를 가기 전에 일반 학급, 일반 교육입니다. 의례중 중재의 책임은요, 특수교육이 아니에요. 일반 교육입니다. 의례중 중재는 일반 교육에서 하는 비공식적인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의례중 중재 밑줄, 그리고 일반 학급, 그러니까 일반 교육이라고요. 일반 교육에서 사용되는 비공식적인 문제 해결 과정 밑줄. 요렇게. 비공식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선생님. 표준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교육에서 사용하는 교육 방법은 교육 과정대로 가는 거예요. 일반 교육 과정대로 가는 거예요. 이 일반 교육 과정이 어떤 룰이 있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없잖아요. 그래서 비공식적인 절차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올라갑니다. 오른쪽 기억. 이렇게 의례중 중재를 하는 이유는 특수교육이 필요하지 않는 아동을 심층평가에 의뢰하는 위양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의례중 중재의 목적은 위양을 줄인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특수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특수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아동을 심층평가에 의뢰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아니면 특수교육이 필요한 것들은 잘못 선별되는 이런 것들을 줄인다라고 써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문장은 핵심은 이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줄인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선별을 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 두 가지라고 그랬죠. 위양과 위음. 위양은 특수교육 대상자 알았는데 아니더라. 위양의 양자는 양성입니다. 위자는 가짜입니다. 양성인 줄 알았더니 가짜, 양성이 아니더라 이거고. 자, 위음은 음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양성이더랍니다. 그러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핵심은요. 자, 핵심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위험의 문제가 더 심각해요. 왜? 특수교육 대상자로 판단돼야 되는데 특수교육 대상자 아니라고 된 거잖아. 그러면 얘는 그 기간 동안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위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필요한 특수교육을 조기에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이게 가장 심플한 용어입니다. 위험의 가장 큰 문제는 필요한 특수교육을 조기에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은. 자, 그러면서 위험과 위양이 관련된 검사 도구의 특징. 위양은 명확도, 위험은 민감도. 이 두 가지 개념은 잡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선별입니다. 자, 그리고 진단은 장애 유무뿐만 아니라 원인을 파악한다 그랬죠. 그 얘기는 뭐다? 자, IP 잘라면 우리가 그거 기억나시나요, 선생님? 혹시 선생님도 공부하실 때 IP 구성 요소 할 때 학생의 정보, 현행 수준, 학생의 정보, 현행 수준 뭘로 파악하냐고요? 그거 검사 도구로 파악하잖아요. IQ 얼마입니다. 생활 연령 얼마입니다. 사회 성숙도 얼마입니다. 적응 행동 얼마입니다. 언어성 능력 얼마입니다. 이거 다 검사 도구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진단은 검사 도구잖아요. 진단평가에서 사용한 검사 도구, 표준화된 검사 도구. 그거 가지고는 현행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IP 짜는데.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야 됩니다. 선생님들. 자, 이런 문장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잘 들어보십시오.
개별화 교육계획, 학생에 관련한 교육계획을 짤 때는 표준화된 검사 도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보가. 그래서 비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통한 정보도 같이 가져와야 됩니다. 혹시 문장 기억나십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표준화된 검사 도구, 이거 지금 진단에서 사용하는 표준화된 검사 도구잖아요. 이 표준화된 검사 도구는 예를 들어서 저거라고 칩시다. 이거 위스크 5, 윅슬러 5 생각해요. 윅슬러 5에서는 얘의 지금의 지능 지수는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대강 지능 지수가 얼마니까 인지적인 요소들은 어떻게 좀 낮추고 왜 다른 요소들을 높이면 좋겠다까지는 짤 수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짤 건데? 구체적으로 웩슬러에서 나오는 검사도구 결과 가지고 구체적으로 짤 수 있냐고요. IP를 못 짜잖아요. 그 구체적인 걸 짜기 위해서는 비표준화된 검사도구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비표준화된 검사도구. 자, 나중에 우리 시험 보면 우리 뒤에 진도 나가면서 선생님 그 문장에 뜰 겁니다. 지금은 기억하십시오. 개별화 교육계획을 제대로 계획하려면 표준화된 검사 도구의 정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걔들은 여기 진단에서 얘기하듯이 장애 유무와 장애의 원인과 현행 수준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개별화 교육계획을 짜려면 비표준화된 검사 도구의 정보도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은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나올 겁니다. 좀 더 명쾌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적부성, 적격성 들어가겠습니다. 적부성, 적격성은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진단까지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지적장애예요까지입니다. 진단까지는 지적장애입니다. 장애입니다. 정서행동 장애입니다. 여기까지 표현입니다. 적격성은 그래서 법에 준하는 선정 기준에 따라서 학습의 문제가 심각하면, 학습 결손이 심각하면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 특수교육법은요, 장애라는 표현이 없어요. 장애, 지적장애,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다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표현하지. 그러면 이 얘기랑 똑같아요, 선생님. 선생님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다. 잘 보세요. 정서행동장애입니다. 정서행동장애가 아무리 심해도요, 학습에 문제가 없으면 걔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안 돼요.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건강장애예요. 건강장애를 판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장애로 지금 우리가 특수교육 대상 선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3개월 동안 수업에 결손이 생기니까, 학습에 문제가 생기니까 특수교육 대상자를 뽑는 거잖아요. 자, 특수교육법은 교육법이에요. 기본은요, 장애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수업에 결손이 생깁니까? 수업의 기회를 놓칩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는다라고 판정하는 게 적부성, 적격성입니다. 장애가 기준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적격성, 적부성은 반드시 선생님 법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법이랑 연결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장 넘기시면 출제 예상 및 응용해가 선생님 중재반응 모델 RT 모형 나와 있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대부분 1단계, 2단계, 3단계 중재반응 모델 이것만 생각하십니다. 근데 이게 중재반응 모델이 2단계에서 3단계 넘어가는 과정에서 진단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 3단계 중재반응 모델 3단계가 이거잖아요, 선생님. 걔는 장애 학생이니까 거기에 맞는 개별화 교육 들어가는 거잖아요. 개별 교육 들어가는 거잖아. 3단계가 중재반응 모델에서. 나중에 더 할게요. 지금은 거기까지만 봐주세요. 자, 3단계에서 특수교육, 3단계에서 그 학생에 맞게끔 개별 교육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걔는 이미 대상자라고. 그러면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뭔가가 빠진 거지. 진단이 빠진 거예요. 진단해서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얘들을 적부성을 통해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판별해서 3단계로 넘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모형 선생님 눈에 익혀야 됩니다. 2단계하고 3단계 사이의 진단, 그리고 관련돼 있는
관련돼 있는 곳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자, 이거 선생님 우리나라 모형이에요. 아니면 특수교육지원센터 들어갈 일이 없지. 이거 우리나라 용어잖아요. 자,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계획 및 배치. 자, 프로그램 계획 및 배치 반드시 개별화 교육계획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치는 우리가 법에 선생님들 법 공부하셨듯이 일반 학교의 일반 학급, 그리고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그리고 특수학교. 그 세 가지. 자, 그러면 IP는 그냥 그러니까 개별 교육 계획은 선생님들 잡으시면 되고, 그러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가 뭐가 있느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선생님 정리해놨습니다. 이게 표 간단하게 심플하게.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선생님 어떻게 정리했냐면 교육감이 해야 될 거, 각급 학교장이 해야 될 거 따로따로 해놨습니다. 따로따로. 그리고 여기는 교육감이 선생님 지원 인력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이거 지금 법입니다. 바뀐 용어입니다. 선생님들 행여나 다른 용어로 기억하셨다면 이걸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원 인력 제공입니다. 이번에 바뀐 법이라고요. 용어 바뀐 거. 그리고 각급 학교장이 해야 될 거 쭉 정리해놨습니다. 좀 같이 한번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형성평가, 총괄평가 이렇게 씁니다. 자, 형성평가는 동그라미 2번 핵심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장 기억하셔야 됩니다. 형성평가 동그라미 2번. 자, 그래서 요거 평가까지 해서 저희 잠깐만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